이제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정치 토크.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득혁명을 향한 획기적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7,530원. 여러분 전화로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표창원 의원부터. 네.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죠. 잘 됐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 주신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공익 대표분들의 그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각자가 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내놓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정신으로 도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후에 좀 후속 조치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성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비를 올려주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로부터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또 이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중소기업까지도 정부가 보조금 준다는데 해결책 같이 내놔기 좀 반대하고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한 14조 정도가 이제 기업주들,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정부가 한 3조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직장 폐쇄라든지 집단적인 또 해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땐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악화될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정부가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3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아직 물론 동의를 자신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때가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소기업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인간다게 살겠다는 의지를 그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좀 파퓰리즘적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이다. 경제적 문제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풀었다. 그렇죠. 이제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또 중소기업을 또 정부 보조금을 주서 하니까 그러한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고려해서 그런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 의원. 네, 우선 늘 변화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제기는 환영하고 함께 숙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다 최저시급 1만 원은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목표 시점은 좀 다릅니다. 시점은 2020년이냐 22년이냐의 차이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애틀시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험을 했습니다. 9불에서 14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15불로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려했던,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UC 버클리에서, 그 이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그 고용률, 취업률은 여전히 유지됐고 실업률 3% 내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순환 효과, 소비의 진작, 내수 진작 효과가 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수입이 오히려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뭐 시애틀은 작은 하나의 도시이긴 하지만 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백성주 의원. 저는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이고요.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제가 매주 내려가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조그만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식구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다. 자녀하고 부인하고 일할 수밖에 없고 비싼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 선은 어느 정도 보느냐 물으니까 6,700원 선에서 7,000원 선 정도 보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정부도 그 걱정을 아는 거죠. 그런 걱정을 아니까 그 부분에 걱정을 들기 위해서 뭐 임대 계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이런 정책들인데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예. 수립해 가야 되겠죠. 숙제인데 예. 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시적으로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확실히 확 다져놓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 카드, 이걸 수수료 인하라든지. 김용현 부총리를 내놨죠.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또 임대 계약 제도를 좀 임대하자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고 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으로 행정 기술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해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 되는 사람들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경제 논리는 좀 안 맞는 경제 논리를 좀 풀어야 그래요?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표창원 의원 아까 시애틀 예로 드셨는데 네. 거기도 좀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었나요? 네,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네네. 매출이 늘더라. 네,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최저시급 현재 받고 있는 6,000원대, 6,300원대로는 삼각김밥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인상안이 내년에 반영되게 되면 7,530원. 네,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직까지 냉면은 못 먹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소비에 의존하는 업종이니까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나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시애틀에서는 확인이 된 것이죠. 됐다. 네. 백성주 의원 이렇게 이 부분 당장 임금으로 나갈 돈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브라질의 실바라는 대통령이 네. 어려운 층에다가 정부 예산을 보조해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 당시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 지원이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엄격하게 그 경제 주체들에게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제도를 했는데 우리도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하나의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지 예산 하나로 간다면은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임금을 보존한다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안 맞는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또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이 투여되는 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네.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선은 불안과 충격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가장
최근에 많이 10% 이상의 인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보존을 해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그 충격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높아진 임금 대신에 임대료 등에 있어서 조금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카드 수수료 등에서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그 충격이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의 과도기 요 부분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마중물입니다. 예.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금년도의 인상폭은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그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우려가 포함된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이죠. 네. 그래서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우려를 가장 강하게 내놓으셨던 거고, 그렇죠. 노동자 대표들은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최저 시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논리가 둘이 맞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함께 수기를 거쳐서 나온 절충 아니니까 예. 결국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안고 출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된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 보완책은 솔직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3조를 마중물로 표현했는데 네. 참 그 직책에 따라서 큰 돈을 만지니까 3조를 마중물로 표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부 재정의 3조가 좀 그렇게 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마중물로 3조를 생각한다는 3조를 넣으면은 30조, 300조, 3000조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우리 경제가 5% 또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전제로 이렇게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경제 주체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84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예. 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최저임금 이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이유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 임금 자체가 자기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들도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임금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주려는 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주는 실정도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일단은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585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인데요. 예. 예. 이번에 그 최저임금 문제는 뭐 해마다 자꾸 이 논점이 많지만은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예. 옛날에 양반 상놈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국가입니다. 예.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작년에 촛불 시위도 일어났었고. 예. 이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있는 사람은 돈 주체를 못해서 참 요새 드라마 보면은 하지 못할 일들을 상류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최저임금제인데. 예. 정말로 물론 이제 영세업자들이 좀 힘들긴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렇죠. 보전책. 예. 그것만 마련된다면은. 예.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올려서. 예. 정말로 그러면 또 이게 아까 마중물이라고도 하던데 이것들이 하나의 그 소비도 진작시키고. 알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시는 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영세업자예요. 혹시 거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안 씁니까? 지금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쓰려고 그래요, 저는. 쓰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보전책을 마련해주고 한다면은, 예. 그리고 사람이 자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또 갈라서 먹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찬반을 골고루 목소리를 청취자분들 연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거의 찬성 일색으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보다는 일단 환영하시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백승주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모두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또 정당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반대하는 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또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안 가고 또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분명히 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제도가 이나마도 임금도 올려주라고 제도를 만드는데 그 해고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제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좀 더 그 반대의 목소리도 기울이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죠. 아까 백승주 의원이 참 적절히 표현해 주신 게 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좋은 시나리오도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요.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해고당하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막아야죠.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하게 되어 있고 결정하면 내년부터 그게 적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들어가는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제 이게 이제 임금이라는 게 생산성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 물가 이런 부분 하나 지표를 만들어서 생산성과 지표에 맞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큰 논쟁이 가도록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저 국방부 이런 미국과 어떤 방위 분담 협상을 하면은 한 5년 건조 단년간에서 그 물가에 맞춰서 인상해 주는 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산성하고 물가 같은 고려해서 그게 좀 더 정책적인 배려해서 가도록 하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저런 야당의 목소리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승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늘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또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고 후속 대책도 충분히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나누고요. 정치권 이슈가 또 한두 가지 있어서 꼭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가 19일 날 청와대 5당 대표들 함께 만나서 정상회담들 G20 정상회담 등등의 결과를 논의하자는 자리에 안 가시겠다는데 백승주 의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찾아서 간곡히 다시 요청했는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잘 밝혔는데 제가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을 전달해 드리면은 FTA 문제를 논의할 때 만들 때 그 당시에 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한미 FTA가 한미 FTA를 논의할 때 그때 야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 여당 그렇죠. 여당의 대표였죠. 여당 대표인데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 여당 대표를 할 때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걸 한미 정상회담 설명 듣고 또 G20 회의 설명 듣는데 제가 볼 땐 그분 성격상 또 그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럼 회담 분위기가 좀 깨질 거 아닌가. 그래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생각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표창원 의원.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홍준표 대표 취임 축하드리면서 칭찬을 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지지자들로부터는 막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기대가 있었죠. 그 화통하고 솔직함으로 좀 협치를 이루어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2011년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감정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으로 공적인 그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청와대의 초청을 거절하시는 것은 조금 실망이고요. 한미 FTA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아서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듯이 한미 FTA도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주춤거리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됐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거꾸로 봐라 미국이 저렇게 개정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또 너무 크게 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대한 오히려 지원 사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아쉽고요. 우선은 국익을 생각하고 국제 관계를 생각해서 과거는 과거로 좀 묻어두시고 현안도 많고 한데요. 우선은 좀 제1야당 대표로서 좀 이렇게 대의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 하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당 대표 초청 회동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또 그 대통령 하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정치고 또 불참함으로써 안 가는 메시지도 정치적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분 선택에 대해서 가는 것만이 이성적이고 옳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안 와도 나머지 분들과 그냥 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4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대표 대신에 정우택 원내대표 참석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건 다른 당과 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만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석 가운데는 대표가 되시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찾아갔어요. 추미애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정의당도 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5당 대표가 다 모이는 가운데 한 명으로 끼는 거는 난 못하겠다. 나는 대통령하고 당 1대1로 만나든지 뭐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백승주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주변에 모시고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어떻게 가서 일방적으로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회담 형식은 아니란 거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리고 원내대표가 옳으냐 이제 당대표가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와의 어떤 그때는 오자회동인데 이게 5개 다당제가 아니니까 그 원내대표 대표를 같이 초청하는 문제가 있어 그 오자회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내대표가 가는 게 옳았냐 또 당대표 같이 가는 게 옳았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당시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또 지금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내 대책과 관련된 문제도 많으니까 원내 대표가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역제안을 했죠. 원내 대표로 형식을 바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 불참하고 또 불참하는 이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제1야당에 대한 대접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 어때요?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수기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주로 양당 중심으로 행해져 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요구는 없으신 상태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느낌이 그 다른 야당들과는 차별화를 좀 원하시는 듯한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께서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야당 간의 그런 뭐 힘겨루기 양상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전국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야당들이 이제 모두 한 목소리가 돼서 여당 비판하시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조율이 참 안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만 또 따로 특별 대접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야당들이 또 난리가 나죠. 네. 똑같이 대접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고. 네네. 이런 문제. 이제 지금 정치 지형이 이제 양당제가 큰 틀에서 다당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있죠.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만남의 형식도 내용도 이런 부분도 이제 조정되고 서로 재정립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4당의 이제 당 대표가 이렇게 불참을 이렇게 결정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말씀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제1야당 대표 보고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 대선배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정제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애들도 아니고라는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또 뱁새는 떠들어도 황새는 간다 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민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선후배 우리 각 누나 봤을 때 그분이 바른정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 보고 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고 싶다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무튼 화제의 인물인 것만은 확실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면 화제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목은. 마지막 오늘 토론할 주제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거 좀 검토하느라고 발표가 늦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또 오히려 더 많은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표창원 의원. 우선은 지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요. 거의 모든 서류와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 내지 지정 기록물로 정하고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송을 해버렸죠. 그리고 인수인계 해준 것은 A4 용지 10장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기록물 목록마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놔서 못 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지난 3일로 알려져 있죠. 3일 날 민정수석실에 사정비서관 그런 캐비넷들 중에 하나에서 잠겨 있는 걸 열어봤더니 이제 이런 3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측으로서는 이게 뭔가라고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과연 이게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데 누락된 것인지 그런 검토 기간을 거쳐서 이것은 이번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물이고, 그동안 법원에서 요청하고 특검이 영장 발부받아서 확보하려고 했던 문건의 일부로 보여지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하고 특검에게 이관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혹시 모르니까 원본은 전부 기록원으로 보내고 사본만을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적절한 처리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청와대 그 장소에서도 유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 실시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1,300여 건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성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재미나는 경험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의 기록물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해서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한 분이 국제정치학자들, 저도 그때는 학자였습니다만 전부 좀 들어오라 하더니 그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을 좀 우리한테 의견을 묻고, 저도 그 기록물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문에 응하셨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 중에 핵심 조항이 2항인데,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뭘 지칭하느냐. 이 문제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 또 경호실에서 다른 데서 접수받거나 다른 데서 받았거나 생산한 문서 물품 일체를 대통령 기록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정부가 떠나기 전에 이제 이것을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기록원을 넘겨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교안 권한대행의 그 청와대 팀들이 그런 지정하는데 누락시켰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현 정부, 새 정부가 이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했는데 이것을 이 법률적으로 이거 대통령 기록물로 청각된다면은 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했어야 됐지 않느냐. 이걸 생중계하듯이 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밝혀졌지만 그 추가적인 인거지 다 파악해서 전체적인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옛날 이전 정부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다른 선진국 정부와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체크를 잘 못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할 때 사법부의 어떤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록물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의연하게 우리 정부가 하고 정부는 좀 더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과거와 현재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나왔으면 좀 전수조사까지 다 맞춰서 그럼요.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사법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혹시 공개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뭐 목적이라고 안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 우선은 뭐 백성주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에 2조와 16조가 가장 중요하죠. 2조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그 보좌진 등이 생산한 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생산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미 판례로 나와 있죠. 지금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수기로 쓴 노트들, 메모들 혹은 완전히 결제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것이 아닌 형태의 많은 기록물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법리 검토를 이미 열흘 동안 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만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 외교 등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 열흘간에 걸친 철저한 검토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다만 단지 지난 정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적폐란 말 속에 숨어있는 그간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배반했던 권력의 그런 그 잔재와 관습들에 대한 청산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과거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도 문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맞아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도 들여오지 못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다 폐기해버리고 문서 파쇄기 대량 구입해서 다 갈아버리고 일부는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버렸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캐비넷 안에서 나왔다. 이건 당연히 그동안 법원이나 특검에서 보고 싶어하던 내용들이고 당연히 그것은 공개하고 보내줘야죠. 주는 게 맞다. 네네. 백성주 의원 한 말씀만. 그 생산된 것, 접수받은 것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은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접수받은 건 직접 생산한 건지 또 그 중요도 이런 문제 따져야 되는데 기록물 관리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결국 선진국법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갖고 왔고 다른 나라 제도를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분리를 하지 않고요. 그 대통령 집무실 나온 메모지 한 장도 다 해서 30년간 미공개를 합니다. 미공개한 이유는 집권 기간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꼭 넘겨라. 예,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그 메모지 휴지하는 그 메모 낙서 하나도 다 보관한다고 저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임의로 유출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논란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께 전수조사를 그 열흘 사이에 안 한 거 이건 실수 아니에요? 청와대가? 우선은 과연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그건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한 열흘 정도 걸려서 검토 후 발표하고 곧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발견했다. 이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대목은 청와대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자유한국당 분들한테는 전임 정부의 관리가 정말 소홀했다. 문제 많았다. 이거부터 인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를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치적 격동기를 우리 겪으면서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못하게 우리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 기록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2000년 초에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청와대에 가서 보고 그런 정신을 비춰본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과 정부를 운영한 모든 기록들을 온전히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오늘은 세 가지 문제나 다뤄봤네요. 최저임금 7,530원 문제,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 참석 거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문제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으로 행정기술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해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되는 사람들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 논리는 좀 안 맞는 경제 논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도 있고 했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 아까 시애틀 예로 드셨는데 거기도 좀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었나요? 네,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매출이 늘더라. 네,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최저시급 현재 받고 있는 6,000원대, 6,300원대로는 삼각김밥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인상안이 내년에 반영되게 되면 7,530원. 네,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직까지 냉면은 못 먹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소비에 의존하는 업종이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득 증대의 효과가 나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시애틀에서는 확인이 된 것이죠. 됐다. 네. 백성주 의원 이렇게 당장 임금으로 나갈 돈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3년부의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로부터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또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중소기업까지도 정부가 보조금 준다는데 해결책 같이 내놔기 좀 반대하고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한 14조 정도가 이제 기업주들,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정부가 한 3조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직장 폐쇄라든지 집단적인 또 해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악화될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정부가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3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아직 물론 동의를 자신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때가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소기업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그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좀 파퓰리즘 도시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백성주 의원. 저는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이고요.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제가 매주 내려가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그만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식구,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다. 자녀하고 부인하고 일할 수밖에 없고 비싼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 선은 어느 정도 보느냐 물으니까 한 6,700원 선에서 7,000원 선 정도 보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정부도 그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런 걱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걱정을 들기 위해서 뭐 임대 계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이런 정책도 있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해 가야 되겠죠. 숙제인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시적으로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확실히 확 다져놓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카드 김용년 부총리를 내놨죠.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또 임대 계약 제도를 좀 임대하자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고. 이제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정치 토크.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득혁명을 향한 획기적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7,530원. 여러분 전화로는 지역번호 공유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표창원 의원부터. 네.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죠. 잘 됐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 주신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공익 대표분들의 그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각자가 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내놓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정신으로 도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후에 좀 후속 조치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성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올려주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적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이다. 경제적 문제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풀었다. 그렇죠. 이제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또 중소기업을 또 정부 보조금을 주서 하니까 그러한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고려해서 그런 정책을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 의원. 네, 우선 늘 변화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제기는 환영하고 함께 숙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다 최저임 시급 1만 원은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목표 시점은 좀 다릅니다만. 시점은 네, 2020년이냐 22년이냐의 차이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애틀시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험을 했습니다. 9불에서 14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15불로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려했던,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UC 버클리에서, 그 이후에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고용률, 취업률은, 여전히 유지됐고, 실업률 3% 내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순환 효과, 소비의 진작, 내수 진작 효과가 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오히려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시애틀은 작은 하나의